낮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7도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해상과 동해 전해상,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중등이 임용고시 필기시험이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서울 노량진의 한 임용고시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임용고시는 자신이 응시한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을 마련해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밝혔는데요. 자가격리 대상과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따로 시험을 보게 할 방침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시험을 볼 수 없도록 제한했지만 온라인에서는 1년 동안 기다려온 시험을 포기할 수 없다. 처벌을 무릅쓰고 시험을 치르겠다는 수험생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임용고시를 보는 수험생 중 상당수가 기간제 교사라는 점에서 임용고시발 확산이 학교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 달려온 1년여의 시간, 그 속에 담긴 청년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랜 방역에 지쳐 경각심이 느슨해진 지금 한순간의 방심이 누군가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치권이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체계로 돌입한 가운데 정부의 전세 대책과 동남권 신고강 사업이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이 부쩍 추워졌어요. 네. 내일 더 추워진다 그러네요. 이제 KBS로 오는 길에도 버스 정류장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이 네.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이제 겨울이 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건 시사야를 들어야죠. 웃는 소리가 정말 호쾌하다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김인하 평론가 지금 뭔가 한마디 할 듯한. 네. 웃는 목소리만 들어도 뜨거워집니다. 네. 몸이 뜨거워져요. 참. 오늘도 역시 김민하 평론가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4%, 민주당은 37%로 전주보다 2%포인트씩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아마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난 배경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는지 좀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부동산 이유가 있겠죠. 부동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또 역대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 북한, 또 공약. 이게 이제 이번 공약은 공공개혁, 검찰개혁이죠. 네.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경북공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선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부정평가에 영향을 준 요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렇게 임기 4년째까지 지속적으로 40%대 중반의 지지율을 긍정평가를 견인한 대통령도 없어요. 그만큼 이 견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다이아몬드 지지층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물론 제가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엔 콘크리트라고 했는데 이제 네. 다이아몬드가 됐나요? 등락권에 있는 박스권에 있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경제의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 지지율과 그리고 부산도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이 해운대 수영 동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서울 부산 민심이 움직였다고 봐야 될 거. 물론 이제 가덕도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네. 또 하나는 이제 중도층이 이탈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개혁 이슈가 좀 피로감을 받을 때 이게 바로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추 장관과 윤 총장,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충돌과 대결이 있는 것이 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저도 다 비슷한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2%포인트 정도 뭐 오락내리락 뭐 이런 현상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신 이슈들이 사실은 언론만 보면은 굉장히 세상 시끄럽게 하는 그런 얘기들인데 네. 그거에 비춰서 보면 또 뭐 지지율이 마구 요동치거나 뭐 그런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좀 이 상황 자체는 또 사람들이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뭐 지지율이 있으니까. 크게 흔들릴 만한 변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데 또 그렇다고 또 안심할 수도 없는 게 제가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배 소장님보다는 훨씬 이제 하수죠. 그렇지만 생각해 볼 때 약간 몸무게랑 이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더 많이 하잖아요. 네, 아니 모르니까 이게 빈수레가 요란한 것이죠. 찔 때 확 찌고 사실은 좀 살이 빠질 때도 확 빠지거든요. 그런 기분이어서 이러다가도 이제 약간 그 콘크리트에 아까 다이아몬드 말씀하셨지만 굵기가 이제 좀 성겨지면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는 뭐 관리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금방 어떤 이슈가 있다 그래서 금방 폭락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조금씩 야금야금 흔들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무너지는 현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지지율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역대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고 난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은행의 계좌와 같다. 아니 돈 쓴 것도 없는데 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네. 정작 은행 계좌를 열어보면 돈이 없는 거예요. 정말 공감됩니다. 아니 정말 맞아요. 나라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국정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왜 빠져? 이렇게 되묻는 이 지도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 지지자들의 속성이 노무현 대통령을 또 강력하게 지지했었던 지지층이거든요. 네네. 그런 만큼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역대 대통령보다도 차이가 있는 단단함, 견고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사실은 제일 위험한 신호가 청와대에 있는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참모들은 우리는 진짜 밤잠 안 자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국민은 왜 우리 마음을 몰라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위험한 신호다. 그렇죠.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요. 국민의 여론을 잘 못 읽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럴 때 이제 빨간 등이 켜지게 되고 이제 경고등이 켜지는 건데 오히려 그럴 때마다 현장은 어떨까? 국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는 어떨까? 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좀 겸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고 삼아서 이번에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를 제가 좀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요. 네.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책이 27%, 인사문제 1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11%,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8%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정평가 이후에서는 추석 이후 계속 지금 부동산 문제가 1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는 지금 주로 이제 서울 전세난이 이제 주 원인이 되고 인사 문제가 왜일까라고 생각하실 때 바로 이게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조사는 이제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1,001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변인철 수사장은 이거 제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싹 가져가가지고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요. 배 소장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김성환 진행자를 최대한 도와드려야죠.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하세요.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왠지 어깨가 으스해집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지금 부동산 문제에 화력을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 여당은 정책 실패를 적극적으로 부각하겠다. 정부 여당의 정책 실패를 뭐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민심 있으면 앞으로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공감한다. 여론조사 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말 그대로 보궐선거입니다. 원인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자리가 이제 상실됐기 때문에 근데 그 원인은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부산시장도 그렇고 성비위 의혹입니다. 네. 또 성비위가 있었고 부산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이 원인으로 해서 치러지는 이제 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참 궁금해하는데 이 지금 부동산 이 직격탄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이 서울시장을 결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왜? 부동산이 서울시장을 결정한다. 그럼요. 우리가 그냥 네. 단순 상상을 해보더라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은 반드시 부동산 이 정책과 관련된 공약을 들고 나올 거예요. 네. 재산세율을 인하해 주겠다.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부산의 경우도 가덕도가 부산시장을 결정한다. 결국 지역의 현안과 부동산이 이 보궐선거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기획단장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부동산이 서울 민심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관측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어요. 선거는 시대 정신이다. 포스트 코로나가 중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김민하 평론가는 이 주장에 동의하세요? 뭐 더불어민주당이 희망하는 구도겠죠. 여당이 희망하는 구도를 이제 얘기한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동산 문제는 결국은 상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은 부동산, 부산은 공항 뭐 이렇게 상수인데 이 상수의 또 크기가 얼마나 될 거냐는 선거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굉장히 부동산 정책을 공격의 포인트로 잡고 여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이 서울시장 판이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서울시장만을 위한 선거판이라고 하면 사실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파괴력이 큰 상수로 작용을 하게 될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차기 대선까지 가는 어떤 징검다리로서의 정치적 맥락이 커지면 즉 이 등장하는 후보군들이 대권을 노릴 만한 어떤 대형 후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당연히 상수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대권까지 가는 과정에 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인지 또 이 정권을 지키는 것인지 또 이 정권의 긍정적인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정치적인 쟁점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부동산이라는 상수는 크기는 좀 파괴력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이게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상 2022년 차기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역대 선거를 보면은 서울시장의 자기 소속 정당의 이 서울시장이 있을 때 서울 선거에서 대선 후보가 승리를 해요. 보면은 2017년 대통령 선거였을 때 서울시장이 누구였습니까? 박원순 시장이거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던 2007년을 보면은 또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97년도 대선에서 승리할 때 보면 조순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서의 승패 여부를 떠나서도 서울시장이 누군가 중요했던 게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는 패배를 하죠. 네.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겨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만큼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선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부동산 플러스 알파, 이 알파는 대선까지도 감안이 되겠죠. 하지만 부동산이 결코 적은 변수, 비중이 낮은 변수가 될 수는 없다. 왜? 김민석 이 기획단장의 더불어민주당 기획단장의 지역구가 영등포 을입니다. 네. 이 지역이 여의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의도의 최대 현안이 재건축이에요. 본인이 이미 지난 4월 선거에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 김민석이가 신경 쓰겠습니다. 네. 신길동도 지금
재개발이 중요합니다. 대림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여기서 김민석 기획단장이 이야기하는 포스트 코로나가 바로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왜 부동산이라는 이야기를 못 하느냐? 부동산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미국의 유명한 민주당의 선거 전략가가 조지 레이코프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이야기할수록 더 부동산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 프레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제 정확한 뭐 분석이라고 보지만 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할 때 이제 부동산 포함해서 이제 경제이죠. 네. 근데 이게 그냥 부동산이다라는 것보다는 좀 틀이 이제 넓고 그다음에 좀 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예를 들면 이게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박영선 장관이 만약에 출마한다. 이런 그림은 사실 박영선 장관은 뭐 경제 관련 부처의 장관이기도 했고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권 주자급 인물이다 뭐 이렇게 평가되는 바도 있고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그랬을 때는 부동산 포함해서 또 서울시의 비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것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주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민석 원장의 어떤 그런 주장대로 한다면 서울시장 선거는 굉장히 큰 판이 되는 거죠. 만약에 포스트 코로나가 뭐 시대 정신이 이제 주제라고 한다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오늘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이 네. 출마 선언을 했는데 또 핵심이 또 부동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해운 전 의원과 맞설 만한 이런 후보군들의 어떤 선거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부동산 선거 이렇게 딱 거기서 이제 좀 승부가 결정지어지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고 이게 성격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 여지를 보여주는 게 김민석 원장 발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물과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부동산 문제가 다 같은 사람한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니죠.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 공시가격 6억 원까지는 오히려 그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결정을 했죠. 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재산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내년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네, 공시지가 올라가지만 네, 네. 공시지가 근데 내년에 9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확 끌어올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또 기존에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재산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사실 있는데 여기에 바로 역설이 있는 거죠. 네. 김성환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정부가 또 여당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년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네. 겁니다. 근데 그런 층하고 이게 층위별로 각각 다르게 부동산 문제를 소화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사람이 70% 가까이 된다는 거죠. 원래는 기존에 살던 집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네. 안 나가고 오히려 임대차 3법 때문에 2년 더 올려주지 않고도 많은 금액을 올려주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조건이 된 사람들은 마음이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정책이 미치는 층이나 세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부동산이 무조건 악재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부동산이 반드시 악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선거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국가 전체로 선거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후보들에게 주는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영향을 줬고 사실은 지지율이 뚜렷하게 구도가 보이지 않을 때는 구도가 지지율이 되는 셈이나 다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슈가 이제 부동산인데 이게 보궐선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점을 볼 필요가 있냐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는 지지자들이 이 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보다는 어떤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더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동산이 과연 얼마나 어디 쪽의 사람들을 많이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겠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재산 가치로서의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은 투표하러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고 또 분노한 표심이 그렇죠. 표출이 될 가능성이 세대주들이 있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네. 그리고 우리가 강남과 강북이 불과 이제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많이 구분이 됐는데 네. 지금은 마용성이라고 강남 못지 않습니다. 공덕 또 성동 또 용산 얼마나 집값이 비싸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전반적인 파급 효과가 보궐선거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 게 첫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서 좀 더 안정적이 된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득을 본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에 뭐 크게 휘둘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주택이 하나인데 앞으로 뭐 공시가격이 올라가지고 네. 재산세를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또 감면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또 근데 뭐 불충분하다는 얘기가 있죠. 6억 이하라는 기준이 충분하냐 뭐 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어떤 표심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1주택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 숨통을 틔워주고 또 세입자들에게 좀 안정적인 어떤 환경을 제공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또 어떤 전월세난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그러면서도 집값이 오르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연말에 만약에 집값이 또 오른다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집을 이제 사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전월세난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분노하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에 따라서 자기가 있는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리하는 표심들이 이걸 뭐 산수를 해가지고 가장 뺄셈이 되는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게 이제 정부 정책이 될 텐데 네. 이걸 넘어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의한 부작용들을 굉장히 언론하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굉장히 크게 키우고 있어요. 사실은. 네, 네.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이 정권의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의 어떤 핑계거리처럼 되면 이게 또 각각의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이제 큰 어떤 뭐 이 표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김평동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네네. 주셨는데 부동산의 핵심은 신뢰일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투기 세력을 몰아내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이 핵심일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지금 우리가 이 주요 IT 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이 여기 정말 집값이 비쌉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무조건 주택 가격을 낮춰야 되는 사람을 뽑아주겠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속성이냐면은 부동산은 세 가지입니다. 위치, 가격, 미래거든요. 위치가 좋아야 돼요. 또 가격도 좀 적당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데가 잘 없거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미래인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올랐으면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미래 투자 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정부 정책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도 어떤 앞으로 추세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에 대한 확신을 국민들에게 못 심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 지금 당장 한 달 뒤에 좋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3년 뒤면 어떻습니까? 4년 뒤에라도 참 대한민국은 부동산 정책 잘했다. 이러면 이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 믿음 자체가 부각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같은 비슷한 생각인데 부동산 정책이 당연히 어떤 정책을 쓰면 그 반대쪽에서 부작용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 정권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목표가 분명히 있고 그 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 상까지 가는 과정에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가 있으면 그것을 정책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전반적인 어떤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저 목표로 가기 위해서 일부 이런 뭐 잡음이 있는 것이다라는 이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는 어떤 시각들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나 내놓을 때마다 그 내놓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것이 과연 집값이 오르는데 또는 떨어지는데 기여를 하겠느냐 또는 내가 내는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거 외에는 다른 평가가 없어요. 총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디로 가는 거냐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형성되는 정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 여당이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우리 전체적인 그림은 뭐다라는 걸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분 부동산 얘기만 해도 뭐 1시간 해야 될 정도로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부동산 평소 말을 못해서 이렇게 불만인 사람들이고 굉장히 그래서 많은 말을. 사실 부동산 문제가 집을 그냥 뭐 우리 공산품처럼 뚝딱 만들어가지고 금방 공급해 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발표해도 앞으로 5년 뒤에 공급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이 최근에 대안을 내놓겠다고 해서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 100만 호 공급 정책을 내놨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솔깃하지 않습니까? 네. 100만 호니까. 이렇게 되면 주택 가격도 좀 저렴해질 수가 있고 또 공급난 해소도 될 텐데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 가능해? 이렇게 되면 신뢰를 못 주는 그리고 거죠. 재건축을 한 역사를 보면 재건축을 해서 과연 집값을 잡은 적이 있느냐. 오히려 띄우기만 했지. 그렇죠. 오히려 띄우기만 했지. 이런 또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재건축을 하는 거냐.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서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죠. 왜냐하면 이 과정 통도 있는 것이고 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제도만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보면 꼭 이게 핵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호텔 전세방, 호텔 전셋집. 그러니까 호텔을 개조해야겠다는 의미는 극히 많은 대안 중에
극히 일부분인 네.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핵심은 이번에 그걸 거예요. 공공주택 쪽에서 아직 미분양돼 있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빨리 공급하겠다. 그리고 조건을 좀 풀겠다. 또 이 소득 기준을 좀 완화하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적어도 한 6개월 내에는 지금의 전세난 자체가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좀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는데 호텔이 느닷없이 등장하니까 이게 웬 말이야. 그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2년 3년 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이런 또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투표행위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투표행위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냥 분노한 표심들을 자극한다거나 누군가를 내가 응징하겠다거나 이런 식의 마음하고 같이 태도나 결합하게 될 경우에 훨씬 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례이기도 하니까요. 그럼요. 사실 참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부분들을 좀 두 분이 좀 던져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금태섭 전 의원 얘기는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더 확장한다고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문제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사실상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 다 계획이 있었구나. 민주당에서 탈당을 한 것도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근데 금태섭 전 의원의 행보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같이 만날 가능성 어느 지점에선가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가능성이 있겠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건데 실제 우리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도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은 당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나오는 이유는 일단 선거에서의 기초 체력은 정당 지지율이에요. 네. 금태섭 의원이 국민의힘에 들어간들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노려왔던 그런 인물들 그리고 또 본인 개인의 경쟁력이 서울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또 가지고 있는 가령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인지도도 높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인지도가 아니라 서울시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지 경쟁력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의 쓴소리를 내뱉고 또 나온 금태섭이라고 하는 인물 관심도를 일정한 식의 이 두각을 보이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인지도를 보고서 서울시장 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유권자들이 선택할 때는 그런 거죠. 서울시장 감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적어도 경쟁력과 역량 또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능력이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검증이 돼야 되지.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의 역량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러면 바로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줄 수 있냐 그것도 아니고 네. 또 하나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나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까 두 인물이 만날 경우에는 가뜩이나 사람이 없는 국민의당은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을 계속 모아야 플랫폼이 될 텐데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플랫폼의 핵심은 그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빅텐트입니다. 그렇다면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구상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단순히 플랫폼을 만들어 놨으니까 나에게도 정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당신에게도 정치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무대로 와봐라라고 했을 때 그 위험감, 모험을 무릅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플랫폼의 핵심은 대안입니다. 근데 네. 대안을 내세워야죠. 근데 우리 국민과 유권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치인의 대안은 구체적이라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앞으로 4년간 이끌어갈 서울시장으로서 1년여 뒤에 다시 또 한 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2022년 6월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과 비전과 계획과 구상이 뭐냐. 이걸 보여줄 때 플랫폼이 성공한 것. 그러니까 콘텐츠가 없는 맹탕 플랫폼이 되면 안 보이는 거죠. 이 부분을 더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층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안철수, 금태섭이라는 정치인들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그렇죠. 이런 부분요. 그런데 지금 냉정하게 평가할 때 안철수 대표가 사실 지금까지 정치를 여러 해 했는데 성과는 좋지 않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피로감이 먼저 생깁니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신당을 만드는 거야라는 반응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신당은 아니고 플랫폼인데. 그 처음에는 신당 포함해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한 다음에 논란이 되니까 신당은 신당이라고 한 건 아니고 뭐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무슨 신적폐청산을 했는데 이렇게 가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늘 보여오던 모습이거든요. 애매모호하게 가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나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네. 근데 그것이 사실은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그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상품성이 첫째로. 네.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에는 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뭔가 박해를 받고 뭐 이렇게 좀 슬프다 이런 것은 이미지가 굉장히 있는데 저분이 그러면 어떤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는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탈당한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상대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진로를 이런 식으로 그 스케줄을 배치하는 것은 사실은 파괴력이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가지고 캐릭터를 가지고 보면 이 재보선에서의 후보로서의 정치적인 파괴력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민주당 비국민의힘 이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그 두 사람이 뭔가 주도하는 거냐 이게 핵심인 건데 이 영역 자체의 파괴력은 없지 않다라는 게 또 여러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이 원래는 김종인 비대위로 이 영역을 장악하려고 한 거죠. 김종인 비대위의 여러 가지 뭐 중도적 행보를 통해서. 근데 그게 100%가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건데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영역을 주도할 사람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와 혁신을 한다고 하는 좀 포장지를 바꾸는 그러한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지금은 더 높다. 하지만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앞으로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안철수 대표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마라톤도 하시는 분인데 좀 부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뒤에 시간 모자라. 네, 몸무게로 평가해야죠. 네, 몸무게가 아니요, 많을수록 지금- 네, 강한 사람입니다. 아유, 안철수 대표 마라톤은 잘한다고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롱런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조차도 원본은 독일에 있는 거 아니냐는 독일의 요슈카 피셔라는 정치인이 마라톤으로 흥한 정치인인데 따라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마라톤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로 좀 가보죠. 김해신공항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뭐 지금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뭐 이런 분석. 사실 뭐 그 지역 민심은 그 지역에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듣는 내용은 좀 그런 거고요. 무엇보다도 정치권을 좀 흔들어 놓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거라고 두 분은 보십니까? 데이터 전문가로서 직관과 객관을 동시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두 개를 합해 보면 전 치명적이다. 아, 치명적이다. 가덕도가 부산시장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결국 기대감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어떤 성과를 보여줬던 사람들을 부산시장으로 뽑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이 부산시장 후보를 선택하는지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덕도라는 것은 말이 10조 원 이상이 투입이 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건 이 지역의 지형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덕도의 위치가 부산과 거제 사이고 그리고 창원과 진주 그러니까 부울경을 합하고 또 대구 경북 지역까지 합하면 뭐 1,000만 이상이거든요. 네. 이 지역의 수요를 또 공급을 또 생산을 또 일자리를 감당해낸다면 이건 결정적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프로젝트 또 국책 사업이 잘 없어야 앞으로 예정돼 있는 것이 그렇다면 이것이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미칠 영향은 아주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부울경하고 네. 대구 경북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민심이. 그렇죠. 이게 뭐 워낙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다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애초에 시작은 김해공항에서 일어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고자 시작된 문제였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남권이 모두 쓸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 비부산 영남 중에서도 비부산의 나머지 이제 지역들이 요구를 하면서 사실은 얘기가 커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명박 정권에서 마치 TK 대 PK 구도처럼 이제 좀 상황이 갈린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구 경북 지역에 가까운 분들은 이게 뭔가
이 우리 영남권이 공동으로 써야 될 뭔가 공항을 부산이 뺏어갔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부산 경남의 경우에는 아니 이거 처음부터 김해공항의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해결책을 찾고자 했던 건데 그거를 지금 대구 경북이 뺏어가려고 한 게 아니냐. 정권에 따라서 네. 그런 지금 정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정권에서는 그것을 이제 여당 측에서는 여당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걸 다시 원래대로 부산으로 가져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대구 경북에 가까운 분들은 아니다 다시 빼앗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면이어서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이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이냐 예, PK 지역이냐, 그렇죠. 아니면 대구 특혜냐. 경북이냐에 따라서 지금 각자 완전히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특별법을 먼저 가서 내자고 해서 네. 이렇게 내기까지 했다는데 그런 상황인 걸 보면 분명히 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지역 민심이라는 것은 그런 움직임을 볼 때도 굉장히 폭발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보궐선거의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동의하시는데 좀 달라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김일하 평론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TK 지역 의원과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원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구, 경북도 경북도민과 대구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까? 우리는 가덕도 안 된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6년에 경합했던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좀 가깝기는 했지만 밀양 신공항이 네. 또 정말 대구, 경북에서 가장 원했던 지역일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얼마만큼 이 가덕도 신공항의 접근 용이성이 개선된다면 사실 울산과 경주, 포항 등에서는 상당히 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것을 우리가 전체가 다 그럴 것이다라고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을 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민주당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영남권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동남권 공항이 이게 지금 김연아 평론가 이야기한 대로 어제 오늘 이야기된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대구 경북의 민심도 지금은 거부감이 클 수 있습니다. 실망감이 패망감이 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공식화된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선거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으로 민주당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절차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요. 예타부터 시작해서 그 특별법으로 지금 돌파해 나가겠다 이런 건데. 발의가 됐죠. 근데 특별법 지금 통과해야 되죠. 그리고 공수처법도 지금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산안도 통과시켜야 되죠. 다른 민생 법안도 있죠. 지금 이 12월 국회 전국 이거 어떻게 풀릴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말씀 한 번씩 듣고. 벌써 마지막이 됐나요? 네, 시간 마무리할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럼 김연아 평론가 먼저 하죠. 네, 뭐 경색과 충돌의 국면, 힘의 국회가 되겠죠 아무래도. 올 연말 국회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전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공수처의 경우에는 국회의장한테 이제 좀 중재를 요구한 상황이고 그게 어떻게 풀리냐에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가능성이 뭐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이제 밀어붙이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으로는 지난번에도 이제 부동산 3법에서 봤듯이 임대차 3법. 하면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면 할 수 있고 특히 예산안의 경우에는 12월 2일인가 1일인가 자동 부의되게 되지 않습니까? 자동 부의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또 예산을 통과 못 시켜서 과거처럼 이제 뭐 동물국회가 된다든지 이럴 것도 아닐 거고요. 다만 이제 뭐 이 재미있는 것은 예산안 지금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뭐 끼워넣기 예산은 또 다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순조롭게 모든 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국민의힘도 봐라 공수처는 일방적으로 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민감한 사건을 가져가서 암장하기 위한 것이고 보십시오 이것이 독재입니다. 이런 구도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은 개혁을 발목 잡는 것이다라고 또 반박을 하겠죠. 이런 구도는 사실 선거 앞두고는 서로 싸우는 구도를 만드는 게 양당 각각에 불리하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민주당은 돌파하려고 시도할 것이고 지금 네. 내년 보궐선거나 뭐 그 이후에 이제 대선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요한 법안들을 정리하고 넘어갈 마지막 절호의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는 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네. 그리고 국민 여론은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빨리 설치된다고 예산국회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이 관행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철저하게 심의를 거쳐서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고 부동산법과 관련된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가덕도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덕도 공시가 돼야 된다 또는 가덕도가 이
이제 기정사실화되는데 이걸 떠나서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되겠죠. 그게 더 중요하고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일이 많은 거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잠 줄여가면서 토론하고 논의하면은 해결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국회 모습 봤으면 좋겠네요. 네. 또 막 서로 간에 충돌하고 이런 매사 모습으로 부정적으로 가면. 봐가지고 저는 네. 국회가요 시사야만 같으면 좋겠어요. 시사회처럼 행복한 국회가 돼야 됩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배대선님께서 희망을 줘야죠. 오늘도 두 분 설명 들으니 시사가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로 정리된 거죠? 커피 쿠폰 안 드리나요? 제가 나중에 네. PD님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뉴스의 회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동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경우에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해서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부가 3차 유행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확산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 2월이나 5월에 8월의 확산은 사실 지역이나 장소별로 제한된 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확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수도권까지 우리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으로 특히 무증상 경증 감염자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감염 경로가 매우 찾기 어렵습니다. 이 사태는 지금 전 국민적인 노력이나 정부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변화 없이는 상당히 조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역당국이 예상했던 확산 속도보다 확산세보다 지금 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빨리 확산하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의 급속한 확산의 원인은 단계가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그동안 젊은 층들이 모임을 많이 못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이나 동호회 등을 통해서 경증 무증상 감염의 조용한 전파가 주 원인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와 더불어 바이러스가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이라는 그런 상황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52%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용한 전파가 확산할 가능성, 확률 얼마나 높아지게 되는 거죠? 확률적으로는 대단히 높죠. 특히나 지금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질 거고 지금의 300, 400이 다음 주가 되면 1000명으로도 금방 급속하게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1000명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이건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난 주말 토요일에 200명이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 일주일이 안 됐는데 거의 400명 육박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를 정도를 보면 이게 2배, 3배로 증가하는 상승의 폭을 볼 수 있고 한번 이것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유럽이나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200에서 400, 그다음에 1000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19일 0시부터 지금 이제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1.5단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모르는 분이 많고요. 사실은 어떤 운영이 집합금지가 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냥 그 거리 간격을 둔다든지 운영 인원을 조금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곳을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을 할 때 손님이 왔을 때
그 운영하시는 분께서 손님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침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할 수 있고 가능하면 이런 과거에 우리가 고위험 시설이라고 했던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일정 부분 제한이 걸리게 되면 그런 곳을 방문을 안 하게 되고 오늘도 보면 그런 곳에 많이 감염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일정하게 재정 지원을 계속 해주고 지금처럼 단계를 격상을 해서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2단계로 올리는 게 낫다. 그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네. 네네. 그 중등 임용고시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 노량진의 한 임용고시 학원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는데요. 네. 교육당국은 예정대로 내일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해열제를 먹든지 증상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하고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젊은 층의 무증상 경증 감염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험 과정 중에서 일부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이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기간제 교사분이다 보니까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감염을 퍼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시험을 보는 아침에라도 발열 체크나 그런 걸 정확히 하고 거기에서 걸러지지 않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별로 임용고시를 본 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일주일 이내에 이 PCR 검사라든지 신속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시험은 본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무증상 상태에서 시험을 봤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렇죠.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네. 참 하필이면 또 이렇게 시험 전날 이렇게 확진자가 이렇게 대거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참 걱정이 많은데요. 비수도권 지역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틀째 100명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진자 수가. 지금 비수도권 지역의 확산세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수도권은 그동안에 좀 확진자가 많은 편이었는데 지금 이게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면 비수도권으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내는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노량진 학원만 보시더라도 서울에 학원이 있지만 그분들이 다 지방에서 오시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퍼질 수밖에 없고 사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수도권에 주로 발생을 했지만 이제는 거의 비수도권에서 전국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나오지만 비수도권이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무증상 감염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에 뭐 축구 선수분들이라든지 제주도에도 지금 무증상 감염 확진자들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이런 분들이 무증상 감염자가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를 감염시키게 되면 비수도권은 이 병상이 굉장히 부족해요. 특히 중환자 병상이나 의료진이 수도권에 비해서 매우 좀 어렵기 때문에 의료체계 문제가 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앞서 감염병 전문가들이 1, 2주가량이 지나면 신규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얘기까지 잠깐 나왔었는데요. 지금 그 계절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 들어서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교수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겨울이 되면 밀폐된 공간에 많이 모이게 되고 환기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많이 잔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여름에 비해서 수배 이상 생존력이 길어지고 활동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겨울이 오면서 1차 때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참 더욱더 국민들께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개인 위생 수칙 지키는 게 중요한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이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백신 공급을 서두른 미국이나 일본, EU와 달리 백신 계약에 있어서 한국은 좀 신중한 편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 그리고 지금 백신이 만약에 수급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선구매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가을에 독감 백신과 같이 접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의 안정성이라든지 가격 면을 좀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지금의 이 코로나의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승인이 되는 백신이 지금 파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이 있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도 아마 크리스마스 전후에 응급 승인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 정도가 신청이 되고 유럽하고 미국, 캐나다는 이미 다 접종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부터는 취약계층이나 일부분이 분명히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일정 부분 방역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도 이번 겨울에 다른 나라에서 백신 접종에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봄부터는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제적으로 국내에서도 이런 백신을 좀 구매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그 모더나나 파이자 mRNA 백신은 외부에 위탁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고 네. 파이자는 좀 큰 회사지만 모더나는 신생기업이라 대량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국내 구매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나라의 SK바이오와 같이 이렇게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옥스퍼드와 같이 생산하는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그 침팬지의 감기 바이러스를 이용한 벡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백신의 생산을 갖고 있는 데서는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SK바이오하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위탁 생산을 통해서 일부는 우리나라에 구매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스트라제네카 말씀하셨지만 그럼 내년 봄에도 뭐 좀 접종을 하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때쯤은 실제로 가능해질 것 같으세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코백스 통해서 1,000만 명분 아니라 한 2천, 3천만 명 분이라도 좀 접종이 가능하면 국내는 집단 면역을 한 5-60%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도 여름이 오기 전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백신을 맞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임상 3상을 끝내고 승인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긴급 승인이지만 승인이 되고 나면 그거는 안정성이 거의 검증이 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회사들은 거의 6만 명, 4만 명, 3만 명의 대규모 전 세계 인종들을 다 포함을 한 거고 지금 나온 3가지 회사의 백신들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기저질환자에도 거의 95%, 이번 아스트라제네카는 거의 100% 중화항체를 만들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효성이나 안정성이 검증이 되고 또 이번 겨울에 다른 나라에서 수천만 명이 이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한두 달이 지나면 그 안정성은 거의 검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로 맞아야 되는데 이미 선구매를 안 해놓게 되면 네. 백신을 받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선구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서 1.5단계가 시행되는 2주 동안 모임과 회식을 잡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시기에 어떤 점을 특별히 주의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확산세의 그 주 감염 경로를 보면 항상 모임 후에 식사를 하는 과정에 대화를 통한 비말 감염이 가장 주 요인으로 연구에도 나오고 국내의 보고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굉장히 회식 모임을 많이 잡아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 연말 회식 모임은 최대한 다 좀 취소를 하고요. 특히 동호회라든지 동아리 모임, 또 결혼식, 네. 장례식도 많이 지금 아마 예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좀 그냥 식사는 하지 말고 네, 인사만 하고 온다든지 네. 카페나 식당도 가능하면 포장으로 이용을 좀 해주시면 네,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불금의 교양학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